설 특집 점심마당 무엇이든 씹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과연 설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오늘 정치권 최고의 훈수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순 아닙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저 당원권 같은 거 정지되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별 피해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예, 저는 당무감사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네. 하는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네. 김근식 위원장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깨알 홍보.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희한하게 가나다 순인데 그렇네요. 저까지 싹 됐네요. 딱 됐네. 희한하게 나이 순이네 또. 희한하게 됐네요. 예. 그러네. 자, 이 네 분과 함께 하고요. 희한하게 망한 순 아닌가 또 이게? 자기 스스로 자학대 그래. 망했어요. 저도 망했습니다. 적당히 뛰어. 네. 요즘 신인규 변호사님 인기가 이거 뭐 최고지. 이거 많이 힘듭니다. 인규가 최고지 요즘. 최고입니다. 대세야 대세. 자, 그럼 우리 세 분께서는 설밥상 뭐 흔히 얘기하는 요때쯤 되면 항상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설밥상의 최대 이슈는 뭐라고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글쎄요, 뭐 정치 이슈 관련해서 설 밥상에 네. 오르내릴 걸 저로서는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올릴 게 별로 없고요. 그냥 스스로 반성하고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올리는 게 오히려 네, 불리하다. 올리는 게 별로 없어요. 난장판 국힘 뭐 이런 정도 될까요? 뭐 그러면? 그건 다 아시니까 네. 뭐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그냥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는 뭘로 보십니까? 단연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5,500을 넘어서 6,000으로. 코스피 이야기. 예. 주식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 한 1,400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네. 더 늘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는데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거의 2,000만 명, 1,800만 명 뭐 이상 하지 않을까 주식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계좌만 갖고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 이제는 그게 활성화된 것도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 주식 가지신 분이 한 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가지시면. 네. 저도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오. 재미를 쏠쏠하게 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70%. 70%? 예, 좀 쌀 때 샀어요. 네. 그래서 10주긴 하지만은 뿌듯해요. 회식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20만 전자 갔을 때 제가 회식 한번 쏘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보다는 코스피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뭐 정치권 김근식 교수님 같은 사람 얼굴 나오면 짜증 나잖아요. 돌리고 싶고. 왜 그래요? 예? 또 앞에 계신데. 장동영 뭐 정청래 나오면 보고 싶습니까? 두 당대표 인기 다 떨어진 거 지지난주 갤럽에 또 조사 나왔어. 갤럽 조사에서. 아니, 장동혁 정청래하고 저하고 같은 급으로 해요. 거의 그 급이죠. 대표급. 당대표급. 당대표 그럼 당대표급. 그런 의미예요. 영향력으로는 김근식. 네. 자, 신인기 변호사님은 뭘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이야기는 뭐 당연히 올라오고, 저는 이제는 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와 맞물려서 논의가 많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양당제 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싸움으로도 주목을 못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도 뉴스가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전 민주당의 지금 이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 문제, 이게 당연히 밥상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사실은 민주당이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뭐 20대 30대의 예. 민심,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저는 뉴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그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아니었던 분들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바뀐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드 민주가 아닌 네. 뉴 이재명 라인인데 이쪽 네. 분들은 지금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뭐 합당도 무산됐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상징하는 게 약간의 그 올드 민주를 상징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올드 민주라는 관성이 더 작용할 것이냐 요걸 놓고 지금 좀 내부에 다툼이 있다고 네.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명천 갈등이 사실은 올드 민주와 뉴 민주의 그런 대결로도 볼 수 있겠다. 저는 뉴 이재명 노선이 나오면서 발생한 하나의 뭐 내부 진통 아닌가 전 그렇게 그래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분들도 워낙 이제 이런 정치권 관련 뉴스들 많이 이제 다루시고 네. 또 듣는 말씀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기자분들은 언론계에서는. 근데 뭐 기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들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너 얼마 벌었니? 네, 주식하니? 얼마 벌었니? 얘기도 하고 혜원이 언제 집 사니?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코스피 얘기랑 부동산 얘기가 어쨌든 어느 집에서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성과가 낮고 뭐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봄 지나가면서 양도세 유예 이제 없어지고 또 네. 이제 세부적인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책이 시장에 먹혀 들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고공행진 중인데 네. 그 방향이 이제 또 결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 나온 김에 그럼 오늘은 주로 좀 인물 위주로 한번 가보고 뭐 네. 인물 얘기하다 보면 또 사건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끼어들게 될 테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한번 좀 가볼까 싶은데 네, 일단 설 직전에 네.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갤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63%가 나왔어요. 63. 네. 더 오른 거죠, 그러면? 예, 올랐고 최고치입니다. 63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다시 최고치 네. 기록을 한 거고요. 부정평가가 26%.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뭐 이어서 소개를 하면 네. 민주당 44%, 국민의힘 22%가 나왔고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 경제 민생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를 봤는데 1등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민심도 아직 딱 한 갈래로 정해지진 않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절반은 이제 집이 없거나 절반은 또 집이 있거나 또 집을 살 예정이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아마 긍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고 부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가 뉴 이재명 이야기해서 네. 저는 또 야권에 속하니까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그런 게 지금 뭐 좀 태동을 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과거 이미지나 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이재명을 아마 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노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 느낌을 이야기하면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라는 이미지가 제일 강했죠. 5개 재판을 받는 뭐 형사 피고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똘똘 뭉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된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뉴 이재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미지의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좀 저는 그 지지율 상승에 좀 견인차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극우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비어 있는 중도 우파들도 좀 헤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당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여당복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보면. 여당복? 예, 그러니까 정청래나 일부 여당 내 강경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가끔가다 이번에 이제 합당 논란도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여당의 강경파 또는 여당의 일부 아까 여기 올드 민주당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네. 대통령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지율이 아마 지난주 갤럽에서도 높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과 짝을 맞추지 않고 여당 내에 노선 갈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니까 가운데 텅 비어 있는 부분들을 범죄 혐의자 이재명 했던 이미지가 이제는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일본 자민당 꼴 나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 뉴 이재명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해서 살을 좀 붙이자면 네.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몰락 상태로 가면서 중도 보수, 네. 합리 보수, 극단 보수로 나눈다면은 이제는 중도 보수 확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제는 저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단 보수 빼고 다 모여라. 아마 제 분류에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도 극단 보수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중도 보수나 합리 보수 어느 언저리에 저는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먹힐 수 있다. 네. 제가 아까 올드민주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정책이나 정책 운용을 어떻게 했냐. 이념적이고 그 진영에 갇혀서 그리고 굉장히 선악적인 이분법, 도덕적 이분법으로 편을 나누면서 정책 운영을 했고 네. 나름의 지지율 관리는 됐습니다만은 나라는 갈기갈기 다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실용적이고 그리고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통합을 내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젠다 내지는 보수들이 좋아하는 먹힐 수 있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전 지금 보수가 무너져 있는 상황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극단의 확장 노선 이것이 저는 이제 중도 보수를 넘어서 합리 보수까지도 장악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린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지율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제 집권 네. 여당이 잘하면 네. 더 올라가는데 아. 이게 자꾸 집권 여당이 뭐 집권 야당 소리 나오고 삐그덕거리면은 이거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 예. 네, 말씀하시죠. 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제가 요 갤럽을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신영 기자가 얘기했던 게 긍정평가 부정평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의 부동산 정책에 이 2위가 그러니까 2위가 이제 부동산 전체이고 부정에도 1위가 네,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게 모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긍정 평가를 한 사람은 631명이에요. 그러니까 631명의 11%면은 대략 70명 정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부정 평가를 한 사람은 260명인데 그 중에서 15%면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은 긍정 평가, 40명은 부정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득을 봤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네. 이게 여러 가지 비판이 너무 대통령의 말이 거칠다 뭐 등등등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갈라치게 하는 거는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득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부정평가의 1위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수로 보면 안 되고 예, 당연히 예. 이제 긍정평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의 모수 자체가 이쪽이 크니까 설령 2위를 했던 부동산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사람들 거기가 비록 1위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70명 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심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게 사실 당이 세게 나갈 때 대통령이 거기에서 중심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친박하고 비박하고 되게 싸웠잖아요. 그게 이번에 지금 친명과 뭐 친청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당 지지율이 고꾸라졌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정당이 세게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트다 진짜로.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가끔은 좀 약간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고 막 이러면서도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이뤄내고 이런 게 보통 내공이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전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네, 상대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단 네. 63% 네. 정도 이제 높게 나왔다는 역대 뭐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고치를 다시 이제 찍었다는 그 말씀 좀 주셨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상황에 현재는 예를 들면 여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쪽과 생길 어떤 뭐 갈등 내지는 리스크가 별로 안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야당의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야당복을 누리고 초기에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높은 지지율이 네. 왜냐하면 야당이 그런 정도로 질이 멸렬해 버리면 초반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그러면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초반에 야당의 질의멸렬이 대통령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는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성정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본인이 알아서 대응을 할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아까 친이 친박 말씀하셨지만 친이 친박은 명백히 개파 싸움이죠. 그냥 그야말로 이익 집단끼리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이재명과 정청래와 조국을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이 당권파 네. 이쪽과의 갈등은 지금 아까 뉴 이재명으로 이야기할 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 본질은 결국 권력투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투쟁이 계속 표면화되고 권력투쟁이 계속 개싸움이 돼가면서 당이 엉망이 되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지금은 그럴듯한 이재명 올드 민주당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사회주의 국가의 홍전 갈등이랑 비슷한 걸로 포장이 되죠. 이념을 중시할 거냐 전문성을 중시할 거냐 네네.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도 질의멸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견제 세력이 없고 집권 여당은 개싸움으로 전부 나를 지새고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이제 집권 여당의 당권 싸움과 미래 권력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엉망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열려진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지지율을 재미를 보고 있지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요거를 네, 조금 생각해요.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는 게 사실 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반사이익이면은 전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발광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성적표인 거예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왜냐하면 아니 전에도 뭐 여당에서 지지율 깎아 먹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거든요. 뭐 55%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걸 어쨌든 끌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를 잘하든 외교를 잘하든 소통을 잘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발광체적인 이익이다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네. 저는 대신에 또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비실비실하면서 끌려가고 뭐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난장판이 되는데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하고 선명하게 잘해버리면은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예를 들면 인사권, 뭐 여러 가지 자리 줄 것도 있고, 네.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여당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에서 더 누를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라는 게 이 대통령이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장점인 거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제가 리스크를 좀 꼽자면은 민주당 내에 이번에 합당 논란이나 1인 1표에 대해서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지금 교체기에 와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지금 정부나 내각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다 채워져 있지만 당의 주류들이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이 지금 상당히 좀 내부 내용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수단은 많은데 당 안에서의 주류 교체가 안정적이고 잘 된다면 그 문제가 없겠지만은 요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문제는 있어서 그거 좀 지켜볼 부분이다. 당의 그럼 이전까지의 주류는 누구예요? 주류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로는 네. 이번에 이제 그 합당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판정승을 한 거잖아요. 정청래가 고개를 숙인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상당히 이제 흥이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이전만 해도요 이게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박찬대 대통령이 분명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김병기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정청래한테 택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내에서의 기본적인 동력은 정청래가 주도했던 1인 1표와 권리당원들을 뒷배로 한
이 개딸로 네. 표현되는 이 당원들 힘으로 정책내가 밀어붙였던 거고 이거 아마 무리하게 진행하다 이번에 이제 좀 역풍을 맞은 것이어서 주류 교체란 말도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니 기존의 주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친명이 주류였던 거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간 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친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류들이 기존의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네. 주류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고 친명이었죠, 친명.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고 나서는 친청이 그걸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니 바뀌는 과정이죠. 지금이 바뀌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지금 싸움이 세게 붙은 아니 거죠. 저는 요거 좀 반대로 보는 예, 게 예. 좀 심플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2번 했기 때문에 친명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친청이 들어온 건데 친명은 2개로 또 나눠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사람이 친명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전 거기가 다수라고 보는데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옷 바꿔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부터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그걸 이제 문명이라고 불러요.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뀐 이제 문명이에요. 문명. 네. 그러니까 문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이게 또 그 소위 말하는 태세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친청이에요, 반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 민주당의 주류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전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함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저는 주류라고 봅니다. 현재? 아하. 현재 시점은 그렇다. 근데 그 안에 정치인들은 문명들이 많다.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사람들이 많죠. 네. 주류라고 봐요, 전 그분. 아니 근데 이제 그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네. 뭔가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주류 교체의 시각은 두 분 다 뭐 각자의 시각이 있으니까 이미 뭐 친명이 대세고 뭐 정청래 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친명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무슨 놈의 박이 나왔어요. 뭐 기억하십니까? 맞아. 원박, 탈박, 범박, 독박, 뭐 주의 야박, 월박, 멀박, 월박. 복박, 옹박, 신박, 짤박, 진박, 가박, 진박, 야박, 뼈박, 뭐 몰박. 래퍼 같은 래퍼. 아니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진박은 진실한 진박, 가박은 가짜 진박, 뼈박은 뼛속까지 진박, 옹박은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옹박, 옹이부대 진박, 멀박을 있어, 멀박. 멀박. 그러니까 멀어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용어가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 권력을 두고 이게 뭔가 분화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또 많이 만들지 마시라. 아니 근데 뭐 저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또 있는 현상을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당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처럼 장동혁 체제로 인증 체제도 있지만은 보통의 민주주의 정당은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박근혜 시절처럼 멀박 이런 식의 권력 투쟁만 갖고 하면은 무의미한데 어떤 노선, 온건파냐 강경파냐 어떤 식의 아젠다들을 우선순위에 놓느냐 뭐 보수냐 진보냐도 하나의 구별법이 되겠지만은 그런 식의 분류는 민주정당에서 너무 당연한 거다. 네. 권력 투쟁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친 김어준이 이제 주류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 좀 그랬었잖아요. 그 김어준 씨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나중에 뭐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또 서로 뭐 협력 내지는 하여튼 뭐 좋은 관계를 매우 유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나온 게 처음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저는 뭐 당연히 이 장르만 여의도가 김어준보다 훨씬 세다고 보고 특히 우리 뭐 그럼요. 우리 정영진 앵커가 뭐 김어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세죠.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별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영향력이요? 네. 엄청나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겠어요. 현실을 좀 보세요. 네. 제 개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친문재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친문재인에서 예. 나중에 친 이재명으로 바뀌면서 이제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제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됐었잖아요. 네. 야당 시절에.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됐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매번 민주당의 큰 방향의 주류에는 이제 김어준의 뒷배경이 작용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린 건지 뭐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합당 논란 때문에 이제 김어준 작품이다 유시민 조연 뭐 이렇게다가 지금 독박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도 다 맛이 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뭐 기획과 작업을 해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민주당에 결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당도 똑같은 거지만 당의 구성원과 공식 지도부와 체제가 있고 당의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네. 당내에 있는 그 그룹들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방향을 가져가는 게 맞지. 당과 상관없는 당 뒤나 당 바깥에 있는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그림 그린 대로 뭐 진짜 아까 말한 그게 무슨 뭐 친명이든 친문이든 명문이든 문명이든 필요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김어준 상석에 앉아있고 하석에 앉아가지고 뭐 따라가면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장동혁이 고성국 TV에 가서 네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정당 정치의 정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김어준이 영향력이 없으면은 김어준하고 고성국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센가요? 보시기에? 내가 김어준 영향력이 없다는 건 반어법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어준하고 고성국하고? 둘 다 똑같죠. 아, 똑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어준 씨 행사에 가서 아우 형님 이런 걸 예.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팀 김어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고 팀 문재인에는 김어준 씨가 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과거 민주당이 이제 네 번째 집권이잖아요. 보면은 과거에도 DJ 대통령 때 동교동계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나오면서 비주류잖아요. 그때 주류 교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친노죠. 친노 세력들이고 당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동교동과 분당까지 겪은 건데 그 다음에 친노는 사실은 친문하고 한 세력의 뿌리다 보니까 네. 친노 친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저는 많이 발휘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뉴미디어 시대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성남시장 비주류 친노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가 당의 대표도 지냈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민주당 내부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은 그 뿌리 교체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님과 제가 생각을 네. 좀 많이 다르게 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여전히 크고 그래도 그리고 정영진이 더 커요.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 아이 겸손 힘들어요. 그래서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MB 때나 박근혜 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위로를 뭐 많이 주신 버팀목 분이기도 같은 게 하고 됐던 예 분이죠, 굉장히 그때. 큰 웃음도 많이 줬고 아마 그 영향력이 그때부터도 굉장히 컸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아마 이렇게 훼손된 거는 진짜 최근일 아닌가 거의 처음 아닌가 저는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인정할 거는 인정을 네, 하고 네, 네. 비판할 거는 비판해 왔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김어준 씨 제가 세게 한번 비판하니까 예. 구독자 좀 빠졌다고 그때 그 시사인에서도 제가 뭐 아이템이 올라오면 그냥 저는 뭐 거리낌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 시사인에서도 한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김어준 비판을 하고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쫄지 마, 쫄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쫄죠. 예. 저를 자르면 되지. 내가 그럼. 그러면 제가 잘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제가 지적해왔던 문제가 사실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선 전에 차렷 절 해가지고 그 중진 의원들이나 그 출마자들 절시키고 이게 굉장히 권력화됐다라고 제가 그때 비판을 했잖아요. 그 권력화의 모습이 지금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의 당대표는 내가 만들겠다. 권력은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오만함, 이런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새로운 어떤 차기 권력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집권 뭐 8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그 오만함에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많이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지금 뭐 구독자 수도 빠졌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동접자도 좀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어준의 영향력이 계속 있을 거고 몰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루처럼 행사하는 김어준의 얘기가 곧 민주당의 얘기고 이게 이제 아침에 지령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김어준의 생각을 지령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건 끝났다. 그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유튜브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하는 방향대로 시간대별로 이제 유튜브가 이제 다른 채널이지만은 연동돼서 이게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럼 밤까지 이제 계속 그 논지가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정보 유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이번에 이해찬 총리님 장례 치르고 나서 예. 합당 이슈가 뜨거웠다가 잠깐 수면 아래 내려왔는데 그거 먼저 지나간 게 사실은 유시민 작가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떼토크까지 참여를 하는 아주 좀 이렇게 보기 드문 이례적인 광경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이 이번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도 뭐 권력이 오만하다. 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권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이번에 김어준 씨가 보여준 거는 김민석 총리 현직 총리입니다. 대통령 다음 위치예요. 행정부에서 2인자인데 그분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니까 아유 난 안 뺀다고 싫다고 내 맘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이 오만해졌다라는 아주 저는 전형적인 상징적인 장면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합당 이슈를 겪으면서는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그 진입로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꽤 충돌이 이제 예전에 이제 어쨌든 친여 뭐 친민주당 성향이 그런 커뮤니티들이 또 있잖아요. 지지가 대체로 한 방향이었던 분들. 근데 거기 안에서도 또 꽤나 분화가 좀 일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신혜영 기자님 말씀 발언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혜영 기자님이요. 네. 저요? 너무 말씀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 말 끊으신 거예요. 먹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공정하게 아무 말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아무 말도 안 공정한 진행을 해야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을 그러니까, 거라는 거 그래서. 이미 예감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조국, 정청래 쪽 한쪽하고 뭐 이재명, 뭐 그태에서 결국 신인기 변호사까지 같은 쪽 같은데 그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라인업을 짜갖고 뭐 노선 투쟁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게 참 제가 지금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있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는 김어준의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동접자가 30만 40만 한다는데 네. 근데 제 정치학적 분석으로는 김어준의 그 유튜브를 보는 30만 40만 동접자 숫자가 민주당에서 정청래든 이재명이든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권리당원들 1인 투표하고 할 때 당원 투표에 참석한 사람 숫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30만 40만을 김어준이 동접으로 확보해 놓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당을 먹고 당대표를 먹고 대선 후보를 먹고 재수 좋으면 윤석열 같은 놈 만나면 대통령도 거저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주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도 똑같은 갈로 지금 장동혁이 그 고성국이나 뭐 전환기 같은 애들 거기는 동접자 수 훨씬 적겠지. 적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장악해서 거기도 똑같아. 당원 투표하면 대개 투표율이 40% 50% 사이거든요. 네. 그중에 들어와서 하는 정도가 그 정도 한 10만 20만 장악하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소수의 과잉 대표라고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집된 소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 30만이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진보 지정을 지지하는 2천만 명의 전체 국민들 대변해서 지들이 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죠. 고성국가 전환기를 지지하는 한 10만 명 놈들이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2천만 명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당을 먹고 대표를 먹고 후보를 먹고 대통령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왔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좀 다르잖아요. 집단이 좀 다른데 네. 우리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정치학자께서 한 번은 그 방송을 좀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봐. 분석을 하시니까 절대 안 봐. 맞는 분석인가? 아무튼 얘기를 다 한번 보고. 종합을 해보면 김어준의 영향력은 확실히 있다라고. 우리 얘기만 해도 지금 뭐 어쨌든 당의 주류가 누군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는 동의가 안 돼도 정청래 대표 얘기보다 김어준 씨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분의 좀 영향력을 보여준 것 같고 그럼 네. 다시 좌표 찍히겠다. 그러니까. 뉴공 시청자들한테 큰일 좌표 났습니다. 찍히겠어. 네. 일단 그러면 네. 정청래 대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8월에 전당대회 때 연임 도전 하려고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합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작년 8월부터 대표직을 수행했잖아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의 문제가 저는 너무 많이 노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약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숙이라는 거를 실종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뭐 검찰개혁 입법이든 뭐든 수기를 좀 해라. 그 당에서 토론해서 결론 내리면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당의 수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또 갈등 요인이나 분열 요인으로 작용된 부분에 대해서 뭐 당 대표로서 그거는 뭐 리더십의 타격은 이미 있는 것이고 전 연임에 대해서는 그건 매우 어려워진 거 아니냐. 매우 어려워졌다. 매우 어려워졌다고 그-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가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네. 이제 나왔는데 그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9일에서 10일 전국 1,036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물어봤는데 정청래 30.5, 김민석 29.0. 와. 완전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은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1, 김민석 41.8. 그래서 이게 살짝이지만은 오차범위 내지만은 엎어졌어요 지금. 뭐 누가 예. 이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다 합니다만. 오차범위 내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로 보면은 뭐 조금이나마 숫자가 이제 정청래가 굉장히 팽팽하네. 예, 굉장히 팽팽해졌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요 뭐 이제 표현을 몰라고 했는데 합당 논란 이전에 네.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게 지금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대항마로 김민석 쪽에 지금 약간 이제 몰아주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흥미진진해졌다. 그래서 정청래가 몰락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8월 전당대회 때 안 된다라고 몰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주만 봐도 반반 싸움이에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알고 하나 있는데. 변수가 뭐냐면 송영길 대표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복당 이제 한다고 복당 그랬죠? 아니 이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이제 자진 입당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막을 명분도 없는 거고 송영길 대표 원래 민주당꾼인데 이제 수사 때문에 탈당을 자진해서 한 거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당을 위해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 그 변수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송영길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아니 예를 나온다? 들면 민주당이 복당이 된다면 이제 예. 어떤 정치적 역할들을 이제 모색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 대표도 했던 분이니까 예. 아마 그런 변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게감 있는 분인데 그럼 그 송영길 대표는 뭐 어찌 생각해 보면 뭐 586의 또 대표 선수기도 하니까 올드 민주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복당의 변을 쓸 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뭐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썼더라고요. 근데 무죄가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전부 다. 네. 그 저 올 무죄. 먹사연도? 먹사연도 네. 무죄 나와요. 아, 그랬어? 올 무죄. 예. 그럼 그래요? 어느 쪽에 가까운 분이에요? 저는 홍영길 대표는 그 정치 궤적을 보면 이재명 대표랑 가깝죠. 그렇죠. 아, 그렇게 왜냐하면 보면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내 586 중에서도 계속 비주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기 전에는 네.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주류 있었고 민주당이 586을 주류로 장악했던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힘을 실어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뭐 그 정치자금법하고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저랬는데 저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당을 해체하고 개인 개별 입당을 해서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이재명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라인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신인기 위에 송영길이 생긴 거지. 왜 갑자기 저는 소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저기 저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까라 이쪽이 한 라인업이 되면 이쪽에 지금 이제 이재명 네. 또 송영길? 송영길 이렇게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인규까지. 신인규 신인규급이지. 밑에. 아, 어차피 그 거기에 낄 만한 급이잖아. 이재명이라니까. 신인규는. 그러니까 류 이재명이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 여기 장르만 여의도 와서 별걸 다 배우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과 여권 내에서는 살벌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이 이러고 있어 좀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래도 꼭 결론에서는 결론은 국민의힘으로. 항상 우리는 결론은 자성과 정찰이야. 자전거 대단하시네. 정찰. 뭐 네. 저는 신인규 변호사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도 어색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요거 아까 여론조사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거 예.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어떻게 보느냐? 아하. 예. 정청래 48.7, 김민석 25.4. 확실하네. 엄청 멀어지네요. 네. 야, 그러면은 합당한 이유가 다 자 그거지. 그러면은 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딱 봤어. 그러면은 친명들이 합당하자고 할까요? 극렬 반대지 극렬. 이현주 그렇겠네. 최고위원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태질하고 이제 또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까지 합당은 어렵다. 제가 그러니까 총선 그 즈음 가야지 합당이 되지. 뭐 적어도 전당대회는 끝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자고 하면은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차기 당 대표한테 넘기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예. 당 대표까지는 뽑고 일단. 예, 그렇게 하는데 차기 당 대표는 굳이 선거도 끝나고 총선 2년 남았는데 합당할 이유 없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이 데이터를 보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모수는 작겠죠. 조국 혁신한 네, 지지층.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팽팽한 거에서 경향성은 분명히 좀 나오네요. 예, 완전히 이제 결정적 한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 안 돼요. 그러면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제일 개망신 당한 거죠. 아니 갑자기 뒤에 계시다가 왜냐면 우리는 뭐 그 조국이라는 사람도 제가 잘 알지만 정말 저런 정도의 그 갑옷을 입을 만한 몸집이나 이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내공과 자격과 실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네.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뭐 가장 그 정무력의 빈곤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헛발질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팬덤은 그래도 꽤 강하지 않나요? 되게 팬덤 있는 사람들이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김어준도 지금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곧 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똑같아요. 팬덤 좀 있지 않나요?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팬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시진규 변호사랑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몇몇 소수의 결집된 그 속이 시끄러운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공과 네. 정무 감각이나 실력이 다 드러났다? 바닥이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정청래는 합당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당에서 뭐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고 포기했잖아요. 그 조국만 그냥 뭐라고 그래? 닥쳤던 닥쳤던 배 개? 지붕 뭐라고 되지? 지붕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가 되는 네. 거예요. 닥쳤던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진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지금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선거 이후라도 통합 추진하는데 그럼 연대라도 하자고 막 지금 매달리는 형국이고. 그리고 뭐 네 자리 정도는 그렇지. 뭐 군산 달라 뭐 공천하지 평택 달라. 말라고.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조국 정말. 대표는 왜 그렇게까지 저는 조국 대표의 리더십도 좀 네. 평가가 끝났다고 봐요. 끝났어요? 저 끝났다고 봐요. 아니, 제 당 지지율이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일이 없어요.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네.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계속 나오는데 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조국 대표는 이번에 합당 논란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혼자 사고 쳤는데 왜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네. 우리는 우리는 피해봤다, 모욕당했다. 네, 모욕당했다 이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제안을 했더라도 조국 대표도 자기 소신이 있잖아요. 그 소신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하겠다. 우리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 없다. 여러 차례 공언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 안에서 조국 혁신당은 선명 야당의 길을 갔어요. 그 정성호 장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립했습니까? 박은정 의원이나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대립했습니까?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선명 야당이 일을 한 것인데 네. 전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말을 스스로 어기면서 합당에 매달리는 모습은 이건 너무 점수를 잃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조국 혁신당은 그럼 합당에 그렇게 목을 맬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당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이 조국 혁신당이 값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지금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합당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합당 자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네. 팔 거면은 지금 팔아야 이게 가장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소신을 바꿔가면서까지 합당에 시도를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되니까 지금 완전히 뭐 자강의 노선도 꼬이고 합당도 꼬이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위치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대표는 전 그 착각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마음의 빚이 있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정치 행보를 늘 보시면은 뭐 해달라는 게 많아요. 빚 갚아라. 사면해줘, 네. 공천하지 말아줘, 합당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채권자형 정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채무자고 본인들이 네. 국민 앞에 진 빚을 갚는 자세로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네. 자꾸 이렇게 뭘 해달라는 식으로 뭐 하지 말아줘, 해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네. 오히려 당의 그 자각력이 네. 더 축소된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제가 네. 그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하도 여기저기서 까이니까 제가 좀 정청래 옹호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조국 대표도 제가 엄청 깠는데 옹호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양쪽에서 너무 스스로 매섭게 뺀다. 때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다 나름의 네. 맞는 말인데 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뭐 물밑에서 미락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드러난 걸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하고 네. 민주당에서 뭐 조국 끌어다가 싸우고 그러다 민주당에서 파투 내고 네. 그리고 뭐 막 모욕하고 무슨 숙주 정치니 그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물론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된다. 그 MBC 라디오 나가가지고 송가혁이 부활한 줄 알았다. 이거는 약간 그 듣는 지지자들이 네. 뭐 송가혁의 멸칭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문바도 멸칭은 아니었어. 자기들이 만든 게 문바였어요. 그러다가 멸칭처럼 되고 뭐 개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가혁이라는 거를 굳이 얘기를 하면은 지지자들 감정선을 좀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안 좋은 발언했다라고 보지만은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마음이 좀 조급한 것도 맞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한 좀 템포를 좀 늦추셨으면 좋겠다. 뭐 당 그래. 이름을 조급 혁신당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정영진까지 지금 이런 얘기이신 통화하는 것 거야 같은데. 지금. 와 너무 이거 완전히. 조급하다. 조급 혁신당. 와.
예. 그럼 조국 대표는 이번에 지선 뭐 재보궐 나와요? 나오는 게 맞아요? 나와야죠. 나와서 뭐라도 어떻게든 들어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선거연대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예전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선거연대가 예를 들면 그 진보 쪽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당이나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교통 정리를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울산 같은 데는 이제 민주 쪽에 진보 쪽에서 나오려고 하면 아예 후보를 안 내주고 대신에 여기는 뭐 서울에 이런 데는 후보 뭐 진보당이 안 내고 뭐 이런 전략적으로 그럴 식으로 수 있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예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각자 단일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구마다. 지금서 알아서. 알아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시간도 지리멸렬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투표 사흘 전인가 이틀 전인가 사퇴한 적이 있어요. 임세까지 다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끝까지 막 단일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하고는 선거 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게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거는 조국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고 거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원하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 지금 또 살리려고 지금 이거 선거 연대하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또 막 감정이 예. 좀 상해서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3자 구도로 뚫어봐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거 그렇다고 선거를 안 나와버리면은 쫄보 얘기 들을 테고. 이게 굉장히 난감해졌다 지금. 아니, 근데 네. 조국신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조국 네. 대표는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자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은 어디 후보 내지 말라고. 아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투보이스가 지금 나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선거 연대가 필요해야 하는 거지 무슨 선거 연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당위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서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오히려 경쟁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좋아요. 네. 더 좋은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선거권이 투표의 맛이 생기니까 경쟁을 해야 투표로 나가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합 지역에서는요.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소위 말해 연대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중도층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대의 필요성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자강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제로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제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이? PK나 TK로 가야지 국민의힘 제로가 되는 거지. 말은 국민의힘 제로 하겠다고 말하는데 뭐 어디 전북에 빈대 없나 뭐 전남 없나 이렇게 가면은 조국 혁신당의 DNA가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확실하게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게 왜 조국혁신당이 군산하고 평택을 내지 말라고 했냐면은 네.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날아간 거예요. 민주당의 책임으로 이렇게 보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 때문에 이거 생긴 거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 때나 이럴 때 네.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안 내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발생하니까 안 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냈다가 또 대패하고 막 정권 몰락에 뭐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너희 내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도의상으로 안 내는 게 맞아. 이거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 일이에요. 근데 예. 그런 식의 선거 연대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실상 뭐 단일화처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만약에 경쟁자들 말고 국민들이 바텀업식으로 선거 연대를 해서 뭐 국민의힘이라는 저걸 막자 퇴행 세력을 막자 이러면 명분이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뭐 얘기하고 서로 논아먹고 거기는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옛날 방식 아니냐.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가운데 글쎄 한 말이에요. 50분 가까이를 너무 이 민주당 얘기만 많이 해갖고. 설날 민심에는 우리 국민의힘은 없는 거죠. 안 올라와요. 국민의힘 관심이 없어요. 아우로바 안중. 아니, 10분 정도는 좀 할애해 주세요. 근데 들을수록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들으면 주제 없어요. 자체가 없어도 지금 돼요. 그럼 10분 우리 하지 마요. 깔끔하게 질문 딱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동혁의 미래,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뭐 네. 김어준도 수영 깎일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조국 대표도 이미 본적이 다 드러나고 실력이 다 드러나서 그 머리 넘기면서 항상 이렇게 했던 것도 이제 끝나가는데 너무 외모가 좀 그러시는데. 유튜브니까 재밌게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관건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네. 워낙 지금 제가 정치판에 있는 과정에서 항상 그
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예상 가능한 초식이 있는데 네. 요즘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초식이 없어. 예측 가능하지 않다. 너무 변칙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지방선거 폭망해도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즘의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임기 채워요? 그러니까요. 와우. 그럼 뭐 장동혁의 미래는 지방선거 지더라도 1년 더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고성구 당원은 사실상 당 대표처럼 계속 이렇게 행동하고. 뭐 김모준이랑 비슷히 그렇게 하겠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더 망해 보고 더 엉망이 돼 보고 더 그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보고 저는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다 동의하는데 2년이 남아서 여유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다. 그것도 망할 수 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정치적 이벤트를 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견적이 나왔다고 봐요. 견적이 나왔어요. 예, 좀 얼마 죄송한 나왔어요? 말인데 리더감이 아니구나. 아. 장동혁은 리더감이 아니구나. 하나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그 당 대표하고 이제 오찬회동 대통령하고 오찬회동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전에 이제 노쇼 캔슬. 예. 노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재판소원법을 밤 사이에 이제 뭐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들러리를 쓰는 거다. 이거 정청래 이재명 두 사람이 화해 쇼 하려고 하는데 야당 대표 끌어들인 거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방송사가 생중계도 해주고 막 이런 거면은 들러리가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바꿀 만한 그런 연기력, 리더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여기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계속 읽었지. 10분 동안 읽었죠. 10분 동안. 그러니까 들러린 줄 알고 갔는데 그거를 본인을 주연으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 그 자리야말로 어쩜 진짜 들러리 될 뻔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게 전환길이 나는 동작경찰서 가는데 너는 지금 이재명 만나러 가냐 그러니까 접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근데 이런 리더십을 보면은 여기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봐요. 그리고 최근에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네. 서문시장 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이인선. 그러니까 의원 국회의원은 2명이 왔는데 2명밖에 안 온 것도 놀라운 건데 뭐였냐면은 거기에 그 상인이 근데 누가 당 대표시네? 누가 당 대표세요? 이렇게 묻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계신 서문시장의 상인이에요. 근데 당 대표 그 서문시장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가고 예. 윤석열도 가고 그러니까 보수의 약간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은 근데 누가 당 대표세요? 이거가 나온. 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나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에서 툭탁툭탁 대고 뭐 한동훈도 자르고 그러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단식을 하고 예. 그 필리버스터하고 했는데도 얼굴을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리더십은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뭐 명절에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시간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책 한 권 읽기 좋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해안이 담긴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 11월에 출판이 됐고 이거 제가 8월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 책이에요. 예, 예, 본인 책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너무하네. 아니 보수의 종말인데 아니 그 부제가 뭐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정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네. 이 국민의힘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우리 김근식 관점.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뭐 2년 여유 있다 하셨지만은 네. 아마 그 여유가 네. 조급함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종말을 명절에는 네. 한 것만 그냥 구하셔서 그냥 더 돌려 읽으셔도 거기에 되니까. 지금의 상황마저 예언이 돼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제가 예언하진 않았지만 왜 종말이 필수적인 상수냐. 필수적인 왜 몇 종말로 년도 달려가느냐. 2024년 11월 책입니다. 2024년 11월 책? 와. 개엄 전에 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선지자적 해안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닙니까? 갈아탈 때 막 쓴 거구나. 탈당 이후에 쓴 겁니다. 탈당 이후에 제가 오케이. 3년을 관찰하고 아 이거 분석적으로 그래, 도저히 그래. 못 쓴다. 끝났다. 문 닫아야 된다. 네, 그걸 이제 쓴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예측하실 때는 이 지방선거 지나서 국힘은 혹은 장동혁 리더십은 완전히 한번 망가집니까? 아니 저는 고쳤을 아니 거라고 우리 봐요. 저 선지자한테 여쭤봐요. 아 이거 예. 신인기 변호사님 기도 좀 책을 아까 읽으면 되고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정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쳤을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되고 거기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뭐. 그 뭔데요? 그 뭐냐면 장도혁 대표가 지방선거 망할 거라는 거 다 예상하잖아요. 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장도혁 대표는 도저히 이 정당에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기면 예? 진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 연석회의나 원탁회의 같은 걸 누군가가 주도해서 중심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백의종군 하더라도 많은 분들 만나서 같이 이 고민을 좀 풀어가 봅시다. 그러면 돼요? 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석회의는 아마 교수님이 만드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주 인공 역할을 좀 해줘라.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분이 있고 토크 콘서트 때 15,000명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자기가 서로 대장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게 연석회의 원탁회의라는 게 라운드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다 n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다 망해가느니 누가 주인이냐 대장이냐 싸움보다는 망해가는 걸 일단 살려놔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요? 살죠. 저는 충분히 근데 가능하다고 살면 봐요. 뭐 할 거예요? 살아서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살면 뭐 아니 할 살려두면 뭐 합니까? 그 내란 일으키고 탄핵을 연타석으로 2번이나 맞았는데 그거 살려두면 뭐예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교수님께서는 재건이라는 용어 쓰시지만 저도 보수입니다. 네. 저는 창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예 다 절연해 버려야 돼요. 창건. 그냥 싹. 전 재건도 필요 없다고 봐요. 재건 못 들어갑니까? 살려두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안 되냐면 김근식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미 보수는 분열돼 있어요. 네. 근데 분열돼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불러다가 뭘 만들겠다? 그럼 각각의 주체들이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정치력 있습니까? 자기 부각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의원 정치력 있습니까? 자기 부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뭐 연임을 하든 말든 그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열이 상수고 이 정치력의 부재인 상황 속에서 지금은 더 치명적인 게 아까 제가 말한 중도 보수 확장, 뉴 이재명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생긴다라는 것이 네. 저는 지금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아무리 핑크빛 그리셔도 과거와 지금 완전히 평면이 다르다. 우리 신 변호사가 네. 너무 막 이게 진영을 넘나다 보니까 저안 넘나도 너무 없어요. 많이 지금 무슨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이재명 좋고 뉴 이재명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신인기 변호사가 있었던 이 우리 정당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너무 많은 그 바램이나 그 좌절감을 미리 말하시지 말고 네. 정치라는 것은 없었던 데서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 힘든 곳에서 또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게 좀 널뛰기를 하면 나중에 굉장히 공허해져요. 아니 저 그런 널뛰기를 그런 말씀을 하는데 뭘 드릴게요. 널뛰는 건지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널뛰기는 감적을 아니 제 나무위키 가면은 네, 네, 탈당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두 분은 화해하시고요. 제가 좀 얘기 좀 드리면서 제가 명절에 진짜.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얘기가 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네. 있는데 제가 가장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보수는 더 이상 이제 뭐 창건 얘기도 했고 뭐 그런 재건 얘기도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근본적으로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이명박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담론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거를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뉴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꼭 보수의 이념에 갇히지 않고 넘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승만이 토지개혁 해가지고 다 토지 각 해가지고 다 거기까지 나눠줬잖아요. 올라가요? 네.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예, 지금 예, 예.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데 농노제, 그러니까 왜 남미의 플랜트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를 만든 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런 거 있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보수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담론은 배신밖에 없습니다. 배신의 정 누가 배신자냐만 지금 10년째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 바꿔가면서 유승민이었다가 이준석이었다가 지금 한도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 와중에 너 배신이냐 너 배신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새로운 희망과 담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재명의 보수 침공까지 있는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엔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 네네네네. 이거를 지금 해야 돼. 그거의 중심에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네네. 좀 계셨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들어보니까 진짜
배신을 그렇게 외치는데 그 누구를 배신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를 배신했다. 배신한 거죠. 상호가 안 해. 서로? 원래 넘날 배신했고 남날 조폭이 배신했고. 항상 배신자 논쟁이 네. 있는 게 조폭이야. 그리고 또 신인기 변호사님을 위한 변호를 잠깐 하면 원래 이제 가만히 서 있던 분이 사람들이 우르르 절로 가면 이 사람만 혼자 덩그러니 왼쪽 이건 뭐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전 널뛴 적이 없다니까. 이번에 운동장에서 기준하고 가만히 책 쓰고 보수의 정말 해안을 집필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제가 절로 널뛰었다니까 갔어. 저는 동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 내가 유감스럽고 유감스러워. 괜찮아. 아니 내가 신기 변호사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 원래는 저랑 워낙. 알거든. 예. 근데 이제 그 대신 뉴 이재명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길 바래요. 왜냐면 거기서 성공 못해버리면 널뛰기가 심하게 돼요.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항상 병원을 많이 해봐갖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를 한마음 한 뜻으로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아 신영 기자 말 좀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너무 시 기자님한테 기회를 안 줬어. 아니, 얘기하고 괜찮아요. 있는데. 교수님 때문에 기회가 안 간 거예요. 아, 난 오늘처럼 내가 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기 끼고 싶잖아. 하다 가시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 연휴 끝나자마자 네. 윤석열 1심 선고 있잖아요. 네, 예측 한 번씩 해주고 끝내시죠. 네. 네. 아, 몇 년? 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아, 그렇죠. 참 몇 년의 의미가 없죠. 네. 그렇지. 네.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인가요? 사형, 무기 금고, 무기징역?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셋 중에 뭐 무죄도 아, 넷 그냥 중에 무죄 생각을 못했네요. 공소기각 요즘 공소기각. 대유행이에요. 아니면 안 쓰고 공소기각. 도망간다도 하나 있어요. 안 쓰고 그날 배 아플 그리고. 예정이다. 아, 자, 4개 중에 몇 번 가십니까? 저는 뭐 사형. 사형. 예. 저도 사형 봅니다. 1심 사형, 1심 저도 사형. 1심 사형.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무슨 의미가 있게 다르겠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의미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설 특집으로 뭐 정치 썰전을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썰전 영 안 될 것 같아서 점심마당 정도로 약간 격을 좀 낮춰봤으나 그마저도 좀 쉽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일단 즐거웠긴 했고요. 네, 설 지나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모여서 이면 뭐 좋네요. 이면 예, 재밌었어요. 토킹 어바웃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김호준 이야기만 계속한 것 같아. 아, 이게- 한 시간 내내.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했으니까. 장동영 이야기는 뭐. 조국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아, 맞아. 네. 맞아. 자, 다음에 한번 또 재밌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